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북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사흘째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실종 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수색은 주로 경찰에서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예. 지금 혹시 동원 인력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쯤 투입됐는지 알아보시고요. 예. 이게 지금 500명이 이틀 하는 것보다 1000명이 하루 하는 게 좀 번잡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 현재 281명, 소방 28명을 동원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최대한 더 동원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동원해서 예. 그 조항산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예. 전부 다 착시 뒤져보도록 하십시오. 예.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겠죠. 다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막 허리 뒤 졸라매고. 그러나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 국가 채무, 그러니까 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냐, 채권은 얼마가 있냐, 또 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 있으면 실제 빚은 10만 원 정도인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10% 정도다.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동 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부제 또 민간의 자율적 오부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서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경제는 이런 대외 위기 속에서도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은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역시 역사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들의 강인한 재력이 다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와 함께 전쟁 이후 산업경제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 안전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은 시작됩니다. 부정한 결탁과 짬짬이 반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본다든지 또는 사익을 편취하는 이런 모든 민생의 손톱 및 가시 같은 것들을 남김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 통합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됩니다. 이전에 구체적 사례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었죠. 교복폭리라든지 또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나 또는 비서실장께서 관심 갖고 있는 휴게소 카르텔 문제, 또 부동산 짬짬이 같은 그간 지적된 일상 속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덧붙여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 분야, 실물 분야의 여러 문제들도 우리가 시정해 가고 있는데, 이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디 언론 보도해 보니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는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채권 정비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연체 채무자들
연체된 가입자들 채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있나 본데 그게 아직도 그걸 아주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봅니다.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요? 근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그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뭐 몇백억도 아니고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던데 그거 금융위원회 소관인가요? 네. 그거 파악하고 있었어요? 네. 좀 이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대책이 뭔지 네. 파악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오늘 국무회의 방에 올려봤었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게 이런 기사도 있던데 뭐 50만 원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더라. 이거 명백하게 이자 제한 보유 아니죠. 우리 법무장관이 맞죠? 이게 돈으로 안 갚고 물건으로 또는 뭐 대체 상품으로 갚는다고 대부업법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무효인데다가 처벌될 사안이죠, 이거. 네. 원금 안 갚아도 되죠. 네, 지금 뭐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연간으로 따져서 수수료 뭐 명목을 불문하고 여하튼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계약은. 네, 법률 개정으로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봐요. 이거 처벌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찰에서든 이런 것도 좀 단속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뭔 잔인한 짓입니까 이게? 이게 주로 청년들이 이런 피해를 입거든요. 30만 원 빌리고 뭐 몇 달 후에 100만 원 갚고 실제로는 30만 원 더 받고 빚을 300만 원으로 치고 막 이런 짓 하잖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언론에 기자들 눈에 띄는데 왜 수사기관 눈에는 잘 안 띌까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게 하십시오. 예. 네. 예, 철저하게 그러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행안부 개국 정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네, 오늘 저 보고서에 보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발각된 불법 시설 뭐 부당 용도 변경 사례가 72,650건. 네, 72,640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직 다 끝나질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고. 예, 더 마저 지금 한 70만 건 정도의 그 항공 자료가 네. 아직 남아 있는데요. 제대로 뒤지면 한 10만 건은 넘어가겠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 10%에서 15% 정도가 불법 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아마 8만 5천 건. 얼마나 건. 딱 100배네요. 처음 초기 첫날 보고 있던 거에. 예. 실상이 이러니까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이게 정말 정부 수립 이래 계속 방치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뭐 지금 갑자기 왜 이러냐 이렇게 항의도 할 텐데 오래 계속됐다는 이유로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적폐라고 그러죠. 예, 적폐. 쌓여 있는 오래 쌓인 폐습. 예, 적폐. 국공 유지를 사유화하고 있는. 네. 그렇죠. 국민 모두의 것을 독점해가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죠. 바가지 씌우고. 네. 어쨌든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지원할 건 좀 지원도 좀 하고. 네, 협조할 때는 제가 전에 그 정리할 때 이렇게 선택 여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경우 안에서 정부가 나설 경우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하면은 뭐 철거도 도와주고 또 나중에 복구도 도와주고 네. 또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지원도 해주고 예를 들면 주변에 편의시설을 갖춰주거나 공공시설을 갖춰주고 주차장이나 뭐 아니면 탐방로 또 계단 뭐 이런 화장실 이런 공공시설도 갖춰주고 다 지원해주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버틴다고 하면
강제 철거를 당연히 하고 철거 비용도 물리고 네. 형사처벌도 하고 지원도 없고 뭐 금융과 같은 시설 협조도 없다. 둘 중에 좀 선택해서 하게 하면 되게 다 스스로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걸 일일이 다 정부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 철거하고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요. 제가 언제 얘기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그 사실 공공이 해야 될 공공시설에 준하는 거를 민간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만든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저 어디 경북 어디에 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 네네. 근데 그게 어민들이 무슨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인데 예, 예. 그걸 개인이 돈을 내게 해서 했으면은 그걸 공공이 돈을 내고 좀 뭔가 합법화해주고 할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시켰다 그러면서 그걸 철거하겠다고 해가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예. 그 잘못된 접근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 공공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공공이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 원래 공공이 돈 들여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대신 시켜놓고 이제는 대통령이 시켜서 불법이니까 무조건 철거해라. 그게 무책임의 극치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완전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라면 그게 철거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인들이 대신한 거를 부셔버리겠다. 이게 뭔 짓입니까? 행패지 이게. 다만 이 개인들이 설치하다 보니까 홍수에 취약한 시설 뭐 그런 건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 보완해서 근데 하도록. 제가 지적하는 거는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법이니까 무조건 철거. 그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너네 부셔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보기엔 약간 저항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 하여튼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잘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일종의 그 예외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일선에 맡겨놓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무슨 위원회 같은 거 하나 만들든지 해서 판단을 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놔두세요. 이거는 이렇게 합법화를 해 주세요. 원래 있는 불법 시설을 합법으로 전환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걸 필요한 경우는 뭐 일부 지원 보조를 하고 소유권을 포기시키고 정부가 취득한 다음에 거기다 일부 보완 시설을 하고 하면 돼요. 포기각서 받고. 네. 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름에 그 행락철 오기 전에 좀 우리 국민들께서 여름을 보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중요도에 따라서 급한 데부터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 금융위원회는 한번 아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어떻게 예. 됩니까?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융기관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 이거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도약 기금 지금 만들어서 네. 예, 재기 지원하고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2,753개 중에 2,736개, 99.4%가 협약에 가입해서 지금 채권 매입하고 그다음에 추심 중단시키고 소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이런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카드 대란 사태 때 그때 만든 거였는데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여기도 들어와라.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까지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이렇게 했다고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협박 강요한다고 비판 기사까지 날 정도로 억지로 하면 또 나중에 저 직권남용이니 뭐니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해명 자료 내고 이건 효율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유는 이게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암만 해도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이어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 기구에 아예 주주들, 주인들 아예 별도로 만나서 접촉을 해서 동의를 구해보는 방법. 그거를 네.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 뭐 개인 일종의 사유 재산인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긴 하죠. 뭐 돈놀이하는 본질이 돈놀이니까 그죠. 그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가 있죠. 정도가 그 기업들이 요즘 도덕 경영, 윤리 경영 한다고 뭐 ESG니 뭐 이런 걸 사실은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이건 결국 법이란 국민적 합의인데 그 카드 사태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20, 30년 지나지 않았나? 네, 2002년, 2003년입니다. 20몇 년 지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카드 회사든 무슨 뭐 이 회사들은 다 정부의 돈 지원 다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지원을 네, 받았죠. 지원 받았죠. 근데 그때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들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가지고 뭐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법률이나 국민적 합의인데 이게 국민 정서로 그거 뭐 죽을 때까지 막 10배, 20배 늘어나서 막 끝에까지 다 정말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법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사실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 못하게 제한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아예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필요한 뭔가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네. 이거 억지로 시키면 또 뭐 나중에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주제 말씀 일부 지금 기관들 중에 하나는 본인이 먼저 자기들이 그걸 매각하겠다. 넘겨서 지금 보도자료 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도약 기금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7년 이상 이렇게 장기 연체된 거를 가지고 있어봐야 결국 그 사람들 괴롭히기만 하고 사회적으로 정상 경제 생활도 못하고 네.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재기 기회를 주는 게 우리 경제 사회로 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고요.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마 기본 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물으면 다 참여를 할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순서로 장관님들께서 순서대로 발제해 주십시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그 종정 협상안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견이 노정되고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답변에 대해서 전적으로 용납 불가하다. 쓰레기 같은 제안이다. 이것은 약한 휴전이다. 이런 등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공격 재개 움직임까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자기들은 영내 전쟁 종식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또 공격한다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강경한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이게 자료를 다 봤을 테니까요. 네. 간략하게 요약해서 네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전에도 네. 국무회의를 3시간 반씩 했다고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국제 유가는 지금 WTI가 어제 99불에서 오늘 98불 20센트로 오히려 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104불 어제 104불 70센트에서 104불 30센트로 보합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1,470원대를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5월 10일까지 43.7%를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월 중에 저희들 수출이 작년도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이태리를 제꼈다고 하나요? 하여튼 제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13위에서
7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제낀 국가가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이런 국가들을 추월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카드 매출액도 4월 달에는 다소 둔화가 돼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5월 달에 중기부 장관님께서 동행 세일을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다시 확대하는 그런 경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물가는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높은 수준입니다만 다른 나라하고 대비했을 때 물가가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2.2%였는데 OECD 평균이 4%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도 OECD 평균이 8.1%였는데 저희들은 5.2%. 미국은 석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12.5%로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1차 추경은 신속하게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국민 여러분들께 지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는 영화 관람금도 6,000원 할인하는 등의 어떤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매습매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 압수 또는 몰수 등 현재 가능한 조치는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그다음에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전법 개정을 착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육개사 4,3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닭고기, 돼지고기가 높아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인 지원 그리고 할당 관세 등을 통해서 수입도 해서 최대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화물 자동차 5만 분 차가 되겠습니다. 버스 한 2만, 택시 한 9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종전에는 1961원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셨는데 이번에 2,100원까지 올려서 1,700원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한 70% 하면 최대 280원까지 리터당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 개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서 5월 중에 조속히 시행을 해서 경유 가격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는 지금 5월 평시 수준의 90%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수급 여건을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의료 용품, 생필품, 핵심 산업에 대해서 우선 배분해서 품목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물가 공급망 관리에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경구가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부 전체가 발군했어요. 정말 열심히들 잘해가지고 지금 1분기 성장률도 아주 높게 나왔다. 네, 1.7%입니다. 네. 예측보다 작년 1분기는 마이너스 0.9%였는데 작년 1분기가 마이너스 0%대 정도. 아니 0.9였지 0.9%. 아 1분기 예. 네, 1분기.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하나 네. 참고로 네. 제낀 게 아니고 제쳤다. 제낀 거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쳤다. 예, 제쳤다. 수정하겠습니다. 약간 거치세요. 이게 경상도 말이 쓰는가. 제쳤다. 예. 들어가자 아마 제낀다. 그래서 많이 제껴 주세요 앞으로도. 네, 하여튼 선진국 네. 자주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에너지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쟁 휴전 상황에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응 경과입니다.
민간이 함께 구축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유는 예년 대비 90% 수준, 나프타는 85에서 90%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가동률도 평시에 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망 역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축유의 수합제도 그리고 추경을 통해 조기에 확보한 재원을 통한 나프타 제체 물량 확보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제조적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특히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이 확보한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물량 수급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필수 분야 원료 우선 공급 등을 통해 4월 하순부터는 산업 공급망도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사기, 조선 바이오 같은 핵심 산업, 농업용 비닐 포장재 등 이런 전반적인 우려가 됐던 분야에서도 공급망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차 최고 가격제가 물가 부담, 민생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결하였으며 최고 가격제가 3월 달에는 0.6%포인트, 4월에는 1.2%포인트 수준의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 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도 5월 8일 94개소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착한 주유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도 많고 주유소들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내비게이션 어플을 통해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착한 주유소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업들의 물량 확보 노력과 내수 우선 공급 기조가 유지되면서 비축유 수합제도, 각종 지원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정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월 중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회계, 석유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기를 통해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단순한 원료를 넘어 산업 공급망의 핵심 원료라는 점들을 체감하였습니다. 자원안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 지역과 수송 항로 다변화를 지원하고 정유사들의 비중동산 원유도 처리할 수 있는 정유 설비 개선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기 사항에 보다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 시설 증설과 비축유 유종 다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민간 의무 비축, 국제 공동 비축, 해외 자원 개발 등 수급 관리 체계 전반이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원유 도입은 지금 90% 가까이 된다. 보니까 저 보고서 보니까 87%인가 뭐 이 정도 된다고. 네. 앞으로 또 더 개선될 것 같나요? 아니면 어쨌든 약 87% 뭐 이러면 여전히 약간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상황과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5월달, 6월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은 발빠르게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지원을 통해서 적시에 대응해서 5월, 6월이 굉장히 정말 깜짝 놀라울 정도죠. 네.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저희들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석유 최고 가격 있잖아요. 뭐 네. 또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던데 뭐 저는 동의 못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왜 국제 원유가가 내렸는데 석유 최고 가격이 자꾸 오르냐 이런 소리 하던데 네. 예, 이건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긴 하죠. 네. 지금은 어쨌든 석유류 정제유 가격을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만약에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라면 지금쯤 얼마 정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 2,500원, 2,700원 정도. 2,500 내지 2,700. 제가 조금 지난주에 대충. 미국 다녀왔더니 원유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서도 기름값이 2불대에서 4불대로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하부는 갤런당이죠. 그러면 리터당 얼마 정도예요? 리터당 거의 한 2배쯤 올랐다 그 말이지. 예, 지금 말하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다른 나라들 대체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산업부에서 또 다른 부처들도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실제로 정제유 가격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 부담이 꽤 되겠죠. 네. 나중에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왜 자꾸 기름값이 매일 1원씩 오르냐. 그런데 그건 사실 부당한 지적인 거죠. 맞습니다. 아니었으면 대개 한 2,500, 600 정도 갔을 거다. 그 착한 주유소는 저번에 산업부 장관 안 계실 때 차관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덕분에 착한 주유소에 대한 인기가 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차관께서 살신성인 하셨군요. 네. 네, 금융위에서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 살펴보면 주식시장의 경우 종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모멘텀 지속, 견고한 기업 실적 전망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7,822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기 참석하기 전에 봤더니 한 7,920포인트 정도, 그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시가총액을 보시면 두 번째 작은 글씨인데요. 그 5월 11일 기준으로 7,088조에서 사상 처음으로 7,000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인 6월 2일 기준으로 보면 2,594조였는데 한 2.7배가 1년도 안 된 사이에 시가총액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님이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시총 순위로는 7위인데 어제까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집계를 하면 아직 블룸버그에서 공식 기가 안 나왔는데 6위가 대만인데 아마 대만을 제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준말 하잖아요. 이거 제끼는 게 아니고 제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채권 시장은 주요국 금리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는 중동 협상 진행 상황 및 유가 흐름에 연동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대응은 현장 애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들 대상으로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6.7조 원이 집행이 되었고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 기업 등 대상 약 23.2조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납사 지원을 위한 여천 NCC 수입 신용장 한도 상향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국민 체감형 상생금융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차량 오부제, 할인 특약 같은 경우 가입 신청이 개시되었고 주유특화 카드 혜택 확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할부 원금 만기 연장도 계속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4.6조 원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융부문에서 리스크 관리와 민생, 실물경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뭐 지적할 게 없네. 다음 하시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생계위기 상담 그리고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9주간 증가하는 동향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서 5월 1주까지 복지 위기가구 6만 7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하여서 2만 7천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서도 1만 2천여 명을 조사해서 5,800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도 행안부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급자 및 사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원은 신청 기간 중에 91.2%가 신청을 했으며 미신청자는 2차 기간 중에 추가 신청 및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은 5월 18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에서 신속한 고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해서 시행 중이고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도 항공 운송업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료 제품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수급 상황은 안정 추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이 20% 전후로 인상이 돼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산업부와 협업해서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5월에도 평시 수준의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어서 생산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혈액투석 등 필수 의료기관 주사기 한 라인도 가동 중에 있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희귀질환자들의 필수 의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대면 직배송 체계도 운영 중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 질환과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학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제품의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 캠페인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내 금융위는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현재 7천조 원을 좀 넘었는데 주식시장 평가이익이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취임 전에 2,400조? 6월 2일 기준으로는 2,594조. 2,600조. 네. 그러면 대개 한 4,400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근데 네. 이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게 늘어난 거는 기존의 저평가가 개선된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실적 개선된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평가를 개선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낮게 평가받아서 사실 억울하게 재산이 줄어들어 있었던 건데 이제는 조금 그게 늘어난 거죠. 이거는 사실 국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로는 이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하여튼 전에 정책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금융 분야의 이 비정상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정말 상식적인 금융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시장 질서 정상화 이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이제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평가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 수준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전에는 뭐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PER이 뭐 한 20몇 이렇게 될 때도 우리는 뭐 8, 9, 뭐 높아봐야 10, 12 이 정도 있잖아요. 억울하게 저평가 받았는데 이게 다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정상화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그걸 사실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의 시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른 나라의 시장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다른 나라들의 그 부족함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선진 그 자본시장으로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이걸 하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무슨 뭐 몇 년에 고갈되네, 무슨 구조개혁을 해야 되네, 이렇게 막 온 국민들이 나서 다투다가 이제는 그 필요성이 사라졌잖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이 억울한 저평가 상황을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큰 좀 역할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주고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가 목적이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그쪽 구현이 목표가 돼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러시죠. 다음 진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정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안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수급 관련해서 외교부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거나 타결되는 모두의 경우에 대비해서 에너지 수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등의 특사를 파견해서 향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에 한국에 대한 원유, 나프타 등 에너지 최우선 배정 의사를 확인했고, 또 인프라 피해 복구 사업, 또 신규 인프라 에너지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참여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우호 관련 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즉 지난 일요일 저녁에 그 유관국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5월 8일 현장 조사를 통해서 5월 4일에 미상의 비행체 2대가 남호를 2차례 타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남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련국들에게 분명히 밝혔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들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이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들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또 현재 인근 해협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외교부 발표에 직접 관계된 건 아니고, 우리 산업부 장관님, 여기 미국 갔다 온다고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뭐 협의 진척도 꽤 된 것 같고 수고 많으셨어요. 어쨌든 대미 관계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정말 역할을 크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뭔 사무소를 만들기로 예? 무슨 사무소 센터를 만들기로 마스카 사무소. 사무소를 만들기로. 근데 뭐 잘하셨는데, 그 외교부나 또는 안보실하고 좀 구체적 내용들을 사전에 좀 협의도 좀 하시고요. 뭐 다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더 하시고, 그 앞으로 운영도 이게 외교 분야는 이게 꼭 산업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또 안보 측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막 걸려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좀 미리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사안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총리도 잘하고 계시고 각 부처도 다들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데요. 하여튼 이 부처의 칸을 넘는 관련된 업무들이 있을 때 그걸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좀 미리미리 조정을 안 해놓으면 이 총리님한테 이거 업무 하중이 넘어오고, 또 심하게는 저한테까지 그게 넘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나서서 이거 조정하고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가끔씩 생겨요. 많지는 않은데, 그거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좀 다들 좀 친하게 지내세요. 아니 뭐 자기 일만 막 하다 보니까 빠지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다른 부처에 관계된 업무들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조정을 좀 해놓으면 나중에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부처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교육부 장관님, 공정거래위원장님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도 뭐 간략하게 하십시오. 네,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압축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책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 전국 단위의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복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60%가 넘는 학교에서 생활복을 도입한 이후에도 정장형 교복을 병행하면서 전체 품목수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셔츠, 바지 등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복비를 평균 3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57만 원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요 브랜드 중심의 공급 구조로 인해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가 제한돼서 시장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측면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 구성의 합리화와 가격 기준 정비 그리고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교복 가격 안정화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 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등 필수 품목 위주로 간소화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전수조사와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 5개 품목의 상한 가격 기준을 마련해서 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해서 추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생산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 기반을 마련해서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별 교복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학생, 학부모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와 협력해서 입찰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교복 가격 안정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저 말씀하시고 이해하시죠. 네. 예. 공정위 교육 담합 관련해서 지금 처리 중인 사건하고 그 조치 실적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교복 가격 문제가 제기돼서 그 교복 입찰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제조사, 교복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2차례 실시했고요. 그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신속히 남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사건 조치한 사례로 광주 지역 27개 대리점 담합 사건에 대해서 대리점당 약 1천만 원 가량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방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로 47건 가량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사건들이 영세한 대리점들의 생계형 담합이 대다수고요. 영세한 업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작지는 않지만 작지 않은 제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재 규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점당 1,000만 원 가량인데 작지는 않지만 충분한지는 의문시 되고 있어서 일단 제재 수준을 이것보다는 높여야지 이런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방 조치로 이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우선은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복 입찰 데이터를 제출받아서 실시간으로 저희 공정위에 담합 그 디텍트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담합 징후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징후가 감시되면은 확인되면은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교복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법 준수를 당부하고 기존의 신학기에만 운영하던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교복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교복 시장의 규제적 특성을 지금 살펴보는 과제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과제 진행이 완료되면은 개선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고 수고하셨고요. 이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이것도 적폐 중에 하나거든요. 그 학부모들이 다 알거든요. 이게 가격 수준이나 품질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비교가 돼서 이거 뭐 또 당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앞으로 내년 지금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 일단 담합 규제는 그 1,000만 원 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그냥 처음에 너무 이때까지 맨날 해오던 거를 하면은 뭐 망한다 소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아주 기업들 하듯이 세게 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한 1,000만 원이 부당이익 수준인데 그거를 현저히 초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당이득 하면은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교육부나 이런 데 어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있어요? 이게 교복은 이제 교육청별로 그러니까 있는데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네. 교육청에 있는 거 다 모으면 되잖아요. 모아가지고 교육부에서 전국의 교복 상황 가격 뭐 이런 거를 공지를 해주면 어때요? 비교할 게.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그 우리가 지급하는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거 안 돼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예를 들면 교복이 이게 사실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이긴 한데 교복 하는데 이만큼 드는구나. 동복, 가복, 뭐 셔츠에 뭐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는 실제로 쓰고 있는 금액만큼 했거든요. 했더니 이거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그게 아닌가 뭐 체육복 또 무슨 복 한 벌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규제를 해도 그 외의 걸 또 해버린다니까요. 네, 금액 규제는 별로 그럴 것 같고 요 안에서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한다는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보시고요. 네. 제가 보기엔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 무슨 중학교는 뭐 했는데 얼마 보여주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네. 요 옷 하나 얼마, 뭐 스카프 얼마, 셔츠 얼마, 뭐 바지 얼마, 치마 얼마 이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네, 그렇게 있는데 그대로 공제가 쭉 비교할 수 있게.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게 아주 사소한 사례죠.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게 너무 많죠. 네. 다음은 예방중심 개인정보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양육가구 또 노인 돌봄 가구의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복지제도의 미비점을 현장과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신청 주의에 대한 개선과 또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과제입니다.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 과제입니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조기에 발굴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사용량을 등의 생활위기 변수 정보를 활용하고 AI 발굴 모형의 정확도도 높이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반복 발굴된 가구 또 중첩돼서 발굴된 고위험 가구는 우선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보편급여는 연령 등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만 해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와 탈락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이 시급한 미성년자나 발달 장애인 등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기가구의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방문했을 때 접근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최초 방문 시에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생활물품 세트를 지원하여 상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가구에 대한 소득, 돌봄,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급여의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산정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부모나 조선 등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아동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아동과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함께 지원 계획을 세우고 공동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양육자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 시에 양형을 고려하고 또 체포 구속 시에도 아동 보호 조치를 의뢰하는 등 형사 절차 전반의 아동 보호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단기 보호시설과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 예방센터가 개입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현장 복지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선제적 적극적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복지 담당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직권 신청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 공무원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업무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직권 신청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뭐 당연하게 맞는 일이긴 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가 법률 체계라고 하는 게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뭐 조례 이렇게 돼 있지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그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국가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래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국회 입법을 하려면 입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국회에 그 법률 하나 통과하려고 그러면 무슨 별거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링 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별로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너무 다 입법으로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하는데 이게 꼭 법률의 직접 위임이 필요하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사해가지고 혜택 주겠다는데 그거를 꼭 법률에 물론 조사하면 내가 혹시 침해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위임이라고 하는 게 아예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꼭 그 국회 입법을 해야 되냐 이거 좀 과한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요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과거에 전 정부들은 아예 법률에 반해가지고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지금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지금 정비 중입니다. 네. 그것도 다 유효하다고 했지 그거 무효라고 한 경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자는 건 아니고 법률에 반해서 정말로 무슨 뭐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는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법률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국회도 너무 부담이 커요.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되고. 예, 네. 웬만한 거는 각 부처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제처장입니다. 한 가지만 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처에서는 조그만 변화가 주더라도 법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 법제처에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행령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일을 쉽고 일이 되게 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네. 나쁜 짓 안 하면 됩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예방 중심 개인 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로의 전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 규모가 크고 회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실질적인 위험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추진 방안은 3가지입니다. 먼저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비용보다 사고 후에 부담하는 비용이 더 싸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계산이 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반복 사고에는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어 9월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지적하신 매출액 산정 기준의 경우 현재는 3년 평균 매출액인데 앞으로는 직전 연도 매출액하고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미이행이나 조사 비협조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92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을 해서 개인정보 안전 조치가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2번째입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법정 최소 기준을 넘어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하거나 실효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위험에 비례하는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처리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분야는 충분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영세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서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사고 위험이 큰 분야는 정기 또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개선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 취약성이 큰 상조회사나 고객 상담센터, 민감 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결혼정보업체를 점검 중입니다. 또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에듀테크 분야도 교육부와 함께 다음 주부터 점검을 시작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슈퍼앱 5개 기업과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3개 사업자를 사전 실태 점검해서 안전조치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개인정보 처리가 복잡해져서 서비스가 나온 뒤에는 침해를 인지하기도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PBD라고 하는 즉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인데요. 이 원칙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제도와 또 개인정보 영향 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이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역량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협조 요청드렸던 공공 시스템 긴급 실태 점검이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스템에서 10년 이상 보안 패치를 하지 않거나 모의 해킹과 같은 취약점 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전담 인력도 부족합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경우는 전담 인력이 0.3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담 인력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부처, 민관 협력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보호 역량도 높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내 정보가 털렸는데 내가 받은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도입과 더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출 사고 시에 기업과 기관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적인 입증 책임도 유출기관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패턴처럼 이용자를 속여서 개인정보 수정이나 동의 철회,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행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SNS나 웹상에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신속하게 탐지, 삭제하고 유보자는 수사기관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습니다. 부처에게 요청드리는 협조사항입니다. 각 부처 매우 바쁘실 텐데요. 그래도 소관 분야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위도 점검 도구를 배포하고 각 부처에서 말씀 주시면 합동 점검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엄정한 사후 책임에 더해서 사전 예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저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각 부처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체크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협조 요청할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가끔씩 불시 점검도 좀 하세요. 담당자가 있는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네. 특히 앞으로 이게 소위 인공지능 사회로 전환이 되면 데이터 정보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그 사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악용이 되거나 유출되거나 왜곡되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중요성을 아직 다들 체감을 잘 못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인식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이제 여러 기업이나 또 기관에서도 그런 아직 인식이 좀 저조한 측면들이. 위원장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메뚜기처럼 이 부처에서 저 부처 뛰어다니면서 체크하세요. 네, 대통령 기획처 장관입니다. 관련된 이제 인력 관련해서 지금 말씀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네. 제가 살펴봤더니 현재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이 이제 평균 1.9명인데 이 개인정보 보호만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당 0.7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더구나 재직 기간을 봤더니 그러니까 1년 미만이 34.2%, 2년 미만이 56.3%니까 대부분이 그냥 잠깐 근무하다 또 이동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청이 있어서 기획처도 각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요를 좀 충분히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도 적극 좀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청도 사실은 여기 관련이 좀 있는데 데이터청 어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데이터청도 지금 이 데이터청이 지금 통계청을 이제 확대 개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통계 업무에 좀 중심이 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데이터처로 만든 이유는 데이터 관리의 비중을 통계보다 더 키우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이름도 그래 바꾸고 부처의 위상도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 관리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위원회하고 데이터처는 좀 더 다르니까 이건 집행부서고 그 집행부서가 어떻게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업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활용할 건지 등등도 주도해서 물론 여기는 이제 주로 보안보다는 활용에 중점이 가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보다는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각 부처청의 데이터 개인정보 담당자와 사실은 데이터 담당은 거의 유사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현재 그 개인정보 담당하고 그리고 정보보호 담당, 즉 보안 담당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큰 조직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활용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활용과 보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각 부처청의 이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 게 순환보직으로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실제 일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데이터처에서 고민을 좀 하든지 각 부처청이야 사실은 온갖 일 중에 하나라서 그냥 순환보직 하다가 왔다가 그냥 업무 파악하다가 또 다른 업무로 가버리거나 승진해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좀 해보세요. 데이터처도 하시고 이거는 행안부도 좀. 저희 행안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 관리는 각 부처에서 CDO, Chief Data Officer를 각 부처의 차관이 담당. 그 차관의 사실 그게 그냥 일 하나를 더 붙여놓은 거예요. 앞으로 차관의 업무에는 이것도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은 뭐 전담관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CPO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51개 부처 96명을 보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인력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뭔 일만 생기면 자꾸 인력 증원 해가지고 전담 인력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끝이 없고요. 기존 조직의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종 데이터 관리 책임자 CDO는 누구예요? 네, 데이터처장입니다. 데이터처장이에요? 네. 근데 데이터처장이 그 장관들보다 직급이 좀 낮다 보니까 말을 못한다는 설이 있던데.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업무는 업무지.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관리하는 인력을 당연히 그 각 부처마다 그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각 부처가 소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AI 시대의 데이터는 AI용 데이터로 이전에 있던 행정자료나 정책자료를 AI용 데이터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걸 위한 지금 선도 모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도 모델을 하나를 잡고 그걸 각 부처에 확산시켜서 각 부처의 AI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때 그때 각 부처의 CDO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면 곧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총리, 사실 과기부의 이 데이터 문제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데이터가 그 AI의 핵심이고 사실 이 부분에서 데이터처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처에서 이제 데이터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에서 이런 개인정보를 사전에 이제 점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대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해킹도 굉장히 쉽게 하고 있고 최근에 엔트로픽의 미토스가 굉장히 어떤 공격과 방어에서 굉장히 좀 기존의 어떤 체계를 완전 무력화시킬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 예방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징벌적 과징금을 때리고 뭐 이런 저희가 기존에도 정보보호 체계가 있습니다. ISMS, IMSP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